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색다르게 스튜디오에 앉아봤는데요. 네. 그 하나의 작품을 좀 소개하기보다는 올해 연말 결산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이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 코너가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반년 동안 한 20편 정도 소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이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22편의 영화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뭐 대부분은 제가 시사회에서 먼저 영화를 보고 온 뒤에 이제 소개를 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앵커 두 분께서는 혹시 제가 소개했던 영화들 중에 본 영화들이 좀 많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 어떠셨나요? 네, 그 요즘 극장도 많이 가지만 OTT에 굉장히 소개해 주신 영화들이 많이 올라와서 자주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소개해 주셨던 영화는 대부분 찾아본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오늘 그 연말 결산으로 네. 저희 두 명의 앵커와 또 양유영 기자가 각자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화를 꼽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잖아요.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핵무기를 개발한 오펜하이머가 어. 가장 인상 깊었는데 맞아요. 이게 과학뿐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줬던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도 사실은 올해 가장 기대했던 영화, 외화 중에서도 제일 기대했던 영화가 사실 오펜하이머였는데 네. 실제로 영화관에서 시사회에서 처음 봤을 때 역시 이 영화는 정말 좋다. 이제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구나 이런 느낌의 어떤 감탄을 좀 했었고 네네. 특히 시사회가 아이맥스관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봤을 때 감동이 사실 지금도 가끔씩 떠오를 정도로 좀 굉장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맥스관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부러운데 저는 이제 예매를 그때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맥스뿐 아니라 4DX관 또 뭐 돌비 사운드 이런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특화관들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영화관 가면 굉장히 많은 관들이 있는데 이름도 어렵고 특히 또 가격도 조금 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뭘 예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맞아요. 이 단순히 이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선택하는 데서 좀 넘어서서 뭐 영화의 제작 방식이나 상영 방식, 또 영화관의 스타일이나 어떤 독특한 특징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고를 수 있게 됐죠.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 OTT 콘텐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관객들이 특히나 영화관에서 볼 만한 영화, 영화관에서 봤을 때 더 의미 있는 영화 이런 것들을 좀 고르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제 현재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방식은 옛날의 필름 방식이 아니라 이제 모두 다 디지털 영상기로 바뀐 상태인데요. 이 아이맥스관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개발 자체는 70년대, 1970년대에 됐지만 2002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가 됐고요. 영화 이 아바타 이후로 2009년 이후로 이 3D 영화도 많이 상업화가 됐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스크린과 극장 벽면, 이 3면을 이용한 토종 상영 기술인 스크린X 기술이 적용돼 있는 상영관도 있고요. 영화 장면에 맞춰서 뭐 의자가 움직이고 뭐 물이나 바람, 안개, 향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 4DX관도 있고 음향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이 영화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앞에서 나올 수도 있고 뒤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옆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극대화한 이 돌비 시네마관이 있고 그리고 또 초고화질의 슈퍼플렉스관 이런 특수관들이 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제게는 그냥 조금 더 비싼 상영관이다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네. 한 번은 꼭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저도 아이맥스로는 몇 번을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시야가 좀 탁 트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원래 이 아이맥스 필름과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해서 이 그동안의 작품들, 뭐 인터스텔라나 이번에 개봉한 오펜하이머도 아이맥스관에서 보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예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네. 이 아이맥스 전용관은 가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앞열과 뒷열, 그러니까 객석과 객석 사이의 이 높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일반 네. 영화관에 비해서 계단을 좀 더 많이 올라가야 그 다음 열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객석의 각도, 그러니까 높이차를 각도로 계산했을 때 객석 간의 각도가 25도나 되는데 이건 우리 눈이 기본적으로 가만히 앞을 응시하더라도 조금 아래를 보고 있는 이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각도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좌석에 앉아서 스크린을 보면 네. 자연스럽게 올려다 볼 필요 없이
스크린을 조금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편하게 스크린을 볼 수가 있고요. 스크린의 크기 역시도 눈이 가지고 있는 최대 시야각이라는 게 네. 있는데 그 시야각에 맞춰져서 약간 기울어져서 설치되어 있어서 몰입감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비싼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맞아요. 앞서서 스크린 X라고 토종 상영 시스템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뭘까요? 아, 네. 이거는 이 스크린X는 국내 대기업과 카이스트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한 토종 상영 시스템입니다. 스크린은 물론이고 극장의 양쪽 벽면에 영상을 띄울 수 있는 멀티 프로젝션 기술과 함께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기술, 또 뭐 시스템 관리하는 기술 등이 적용돼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인데요. 기존의 극장을 구조 변경하지 않고도 멀티 프로젝션을 추가만 함으로써도 스크린 X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점에서도 이 경제적이라는 점에서도 이제 인기가 있는 상영 방식입니다. 이 스크린 X는 아이맥스 영화처럼 궁극적으로 오른쪽과 왼쪽, 그러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있는 카메라가 아니라 네. 주변 양쪽 편을 보고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3면 카메라라는 걸로 촬영을 해서 전용관에서 상영했을 때 그 이제 극대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제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영화 곤지암에서 스크린 X 전문 카메라로 영화를 촬영을 해서 스크린 X에서 상영할 때만 볼 수 있는 귀신이 등장하기도 그래요?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함을 경험하고 싶을 때는 스크린 X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가수들의 콘서트 실황이 영화로 개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 돔 형식이나 둥근 형식의 콘서트장을 3면으로 촬영을 해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는데 스크린 X 상영관이 그래서 인기가 제일 많고 또 예매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잠깐 나왔었는데 네. 눈길이 닿는 곳마다 확실히 영상이 펼쳐지니까 몰입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제 얘기를 해봤고 문지연 앵커는 어떤 영화를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선 제가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봤고 보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았던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맞아요. 좋았죠. 우리가 원래 좀 흔히 재난 영화 하면 그 재난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재난도 재난이지만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코너를 준비했을 때는 콘크리트라는 어떤 기술에 되게 좀 국한돼서 과학적인 내용을 전달을 했지만 사실 뭐 문앵커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 자체가 다루는 주제는 인간의 본성, 예. 그죠? 그리고 뭐 다수의 폭력성,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주제면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고 그 내용을 좀 다루는 게 더 주제면으로는 네네. 사실 더 좋지 않았나 사실 저도 고민을 좀 했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 영화 보면서 제가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지 그 영화에서는 너무나도 선으로 그려지고 있는 박보영 씨 캐릭터가 저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뭐 이병헌 씨가 맡은 역할 또 주민들이 맡은 역할을 보면서 저게 과연 진짜 악인가? 여기서 악은 누가 맡은 캐릭터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박서준 씨 역할, 그러니까 선의 역할을 하다가 점점 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네. 봤을 때 만약 진짜 현실에서 내가 저 황공 아파트에 있다면 박서준 씨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행동을 했을 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뇌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뇌 회로 중에서 거울 신경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번져가는지, 우리가 앞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행동과 표정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련된 네. 연구들이 있는데요. 감정 전염 혹은 정서 전염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풀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의 행동, 뭐 얼굴 표정, 또 목소리들을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다가 결국에는 그의 마음에 동조가 되고 동화가 된다 이런 현상입니다. 네. 좋은 예로는 사랑하면 닮는다. 말투나 표정 이런 것들이 닮는다고 하죠. 나쁜 예로는 우울증과 같은 극단적이고 좀 안 좋은 감정들, 좋은 감정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잇따르게 만드는 베르테르 효과 같은 거는 오히려 나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몇몇의 감정이 그 어떤 조직을 넘어서서 나아가서 사회까지도 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앵커 두 분께서는 밈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그 유행하는 문화 요소 같은 것들을 말하는 용어. 그렇죠. 예. 네, 움짤 맞아요. 뭐 이런 네. 것들. 네, 맞아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대부분의 문화 요소를 통틀어서 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밈이라는 단어는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인 이 리처드 도킨슨이 문화의 진화,
설명할 때 처음으로 오. 도입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들이 자가 복제를 해서 생물학적 정보를 다시 다음 세포에게 넘겨주는 것과 똑같이 이 문화 안에서도 모방을 거쳐서 개인의 생각, 어떤 신념들이 주변으로 전달이 된다. 그 형태가 밈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처음에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 뭐 행동에서 시작이 된 거지만 이게 밈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주변으로 퍼지고 이거는 마치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강력한 바이러스, 이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바이러스처럼 사회 전체로까지 전염되거나 확산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현상을 봤을 때는 우리가 사회 전염이라는 현상으로 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 전염 역시 앞서 아까 그 정서 전염 감염과 똑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영향력이라는 것들을 줄 때는 관찰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말과 글을 통해서 주변 환경으로 스며든다라고 이 사회 전염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그 황궁 아파트 속에 있는 주민들 역시 주변 사람들이 계속 모습이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폐쇄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황궁 아파트 안에서의 이제 파티 같은 것들이 열리고 행동 같은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행동과 생각, 말들이 주변으로 싹 전파가 돼서 어떻게 보면 함께 살자에서 이기적인 우리만 살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전염되는 행동의 모습 패턴들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질병뿐만 아니라 감정과 사고 방식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의 원픽 영화를 들어봤는데 이제는 이 코너를 직접 기획하고 또 영화를 보고 소개까지 하신 양회영 기자의 원픽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도 뭐 많은 영화를 본 만큼 정말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이 유재석 감독의 영화 잠이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코너의 주제, 저는 이제 영화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 과학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거에 대한 코너의 주제에 조금 더 충실하게 봤을 때 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제가 뽑은 올해 이 사이언스 레드카펫 영화는 엘리멘탈입니다. 네. 이 영화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이 OTT로 나왔을 때 5살 저희 아들과 한 번 더 보려고 이제 TV를 켜서 자리에 앉았지만 네. 아이는 사실 많이 보지는 않았고요. 네. 이 영화는 사실 이 서로 다른 원소들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잘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K 장녀의 정서까지 담아내서 뭐 우리 국민이나 전 세계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과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원소들의 특징을 이렇게 뭐 가르쳐 주려는 거라기보단 굉장히 쉽고 알기 쉽고 눈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줬다는 점도 조금 저에게는 의미 있는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예. 저는 영화를 보니까 그 물 원소 웨이드라는 친구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던데 맞아요. 그 호기심에 스펀지를 한번 건드렸다가 이렇게 갇히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장면이 귀엽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장면 정말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네. 너무 귀엽고 그걸 보면은 만지지 말았으면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막 들면서도 호기심에 딱 만지잖아요. 이 장면 안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네. 찾아보니까. 사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설거지할 때 당연히 빨아들이니까 뭐 되게 당연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흙이나 뭐 하이드로겔과 같은 이제 원래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이 물질들, 이런 물질들은 뭐 당연히 이 구멍 안에 수압이 증가하면서 물을 빨아들이는 사실은 우리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스펀지와 같은 이 재질은 셀룰로스라고 이 섬유질이거든요. 네. 그럼 이 섬유질은 물과 흡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성질하고는 조금 달라서 왜 빨아들이는지를 이전까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에 이 서울대 김호영 교수팀이 스펀지와 같은 이 다공성 셀룰로스 소재가 액체를 빨아들이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을 보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과정을 연구진이 우선 전자현미경으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네. 그 결과 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면 내부에 있는 작은 구멍들이 늘어나면서 주변 구멍과 합쳐지고 그렇게 되면 더 커진 구멍으로 물의 흐름에 물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흡수가 되더라. 이런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네. 또 스펀지가 물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게 되면 중력으로 인해서 일부 어떤 작은 틈새로만 흡수가 돼서 어느 일정 높이 이상으로는 잘 올라가지 않는 사실도 알았고요. 내부의 액체 속도 또 팽창 정도는
액체, 그러니까 물인지 아니면 뭐 물이 아닌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는 다른 액체인지 이런 액체 종류나 재료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또 이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들은 액체의 흡수와 재료의 팽창 정도의 과정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데까지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여기에도 대단한 연구가 숨어 있었네요. 네. 자,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엘리멘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학 원리가 있을까요? 저는 좀 알 것 같은데 네. 보면 엠버가 좀 유리를 만드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실제 유리 만드는 거랑 좀 관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유리를 그냥 예쁘게 만드는 장면도 영화에 나오고 네. 또 무너지는 댐을 막기 네. 위해서 이제 유리를 만드는 장면도 나옵니다. 특히 그때 무너지는 댐을 막을 때 이제 모래주머니를 처음에는 쌓다가 네네. 이게 모래주머니로 안 되니까 엠버가 이제 열을 가해서 유리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네. 실제로 모래는 이제 여러 암석 가루들이 모여 있는 그냥 단순히 모여 있는 것들인데 대부분의 많은 암석들 중에는 석영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석영이 유리의 주 성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래를 이제 열을 많이 주면 이제 유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근데 사실상 모래는 진짜로 보면 석영이 많은 건 맞지만 불순물이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사실 모래를 그냥 바로 열을 가한다고 해서 투명한 유리가 되지는 하긴, 않는다고 네. 합니다. 근데 뭐 요 정도는 영화적 상상이니까 저희가 여기는 넘어가도록 네. 하고요. 유리가 또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일반 석영 유리와 분규산 유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석영 유리는 녹는 점이 1,500도에서 한 1,670도 정도 되고요. 이 분규산 유리는 820도 정도가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엘리멘탈을 처음 이 레드카펫에서 소개할 때 엠버의 온도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하는 이야기를 네.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앵커분들 기억하시나요? 뭐 1,000도에서 2,000도 뭐 이렇게 뭐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네, 그때 잘 뭐 기억하시네요. 무슨 옷이 뭐 어떻게 맞아요. 안 탈 네, 수가 맞아요. 있느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이 옷이 녹지 않는 옷이려면 뭐 불의 온도가 몇 도고 이런 네네네. 식으로 해서 네.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한 1,000도에서 2,000도 화가 났을 때 푸른 불빛까지는 한 2,000도까지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엠버가 온도를 높여서 모래를 녹이고 유리를 만들었으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유리는 석영유리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학과 함께 영화를 보니까 정말 즐거운 한 해였는데요. 또 원픽 영화까지 이렇게 꼽아 보니까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도 더 재미있고 신기한 영화 소개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영화 속에서 또 몰랐던 과학 이야기 혹은 궁금했던 과학적 설정들까지도 제가 속 시원히 풀어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